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글로벌 상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며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기술주의 강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였고요. 애플이 연일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힘입어 다른 기술주의 강세, 엔비디아 또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요. 또 주말 사이엔 마이크론도 6%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주목하는 건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의 향방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의 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힘과 그 정답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린 앵커 없이 혼자 이렇게 좀 끌어나가게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뉴욕장 마감 상황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앞서서 해림 앵커가 전해준 대로 CPI 물가 지표 대기하는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실적 시즌도 이제 굵직한 실적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한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장은 나스닥 100 그리고 애플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였던 나스닥 100 그리고 애플이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5%가량의 강세,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0.8%가량의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 이러한 3대 지수의 상승 흐름, 이제 어느 정도는 관세 이슈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로 표정이 엇갈리는 듯한 흐름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WTI 유가는 보합 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64.88달러 전일장과 동일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강보합권에서 4.28%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EIA에서 에너지 전망 관련한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놓으니까요. 유가 관련해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 추세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6개월간의 긴 전쟁과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종전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15일 알래스카 회담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보우먼 부의장이 10일 현지 시간으로 발언을 내놨는데요. 9월부터 올해 3차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발언 내용 함께 나왔습니다. 보우먼 이사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세 정책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증시도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무역 재조정을 위해서 관세 정책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금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유예, 관세 전쟁의 휴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긴 했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의 칩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떠한 무드가 전개될지도 이번 주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의장 후보군이 연일 좀 바삐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 후보군에 제임스 블라드 전 총재 그리고 마크 서멀린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JP모건은 25bp 인하 전망을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준이 어떤 정책 금리 방향을 짚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들도 하나둘씩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 만큼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스닥과 애플이 이끈 상승세 속에서 연준 내의 기조가 계속해서 증시 상방을 열어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제롬 파월 의장은 케빈 해싯, 케빈 워시,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제임스 블라드와 마크 서머린이 새롭게 후보군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경우에는 이미 임기가 8일 기점으로 종료가 됐고 그 자리를 스티븐 미런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독립성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일단 비둘기 연준 쪽에 베팅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 쪽이 비둘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매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연준 내 인사들의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하나둘씩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로 앉혀지고 있는 연준 안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새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인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FOMC에서 매파적, 비둘기파적 입장을 완만하게 오가면서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라는 평가를 현재로서는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통화정책 관련해서 발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앉게 된다면 조금 더 파워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조금 맞는 정책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마크 서머린의 경우에는 전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했던 인물이고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재정정책이나 세제개혁, 경제성장 전략이 주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월가에서 경제자문회사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페퍼스톤 선임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은 우리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훨씬 덜 독립적인 연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ME 패드와치상에서도 계속해서 90% 안팎의 25bp 인하를 9월 FOMC에서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발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미셸 보우먼, 조처가 늦으면 고용과 성장이 더 둔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올해 9월부터 3차례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회 인하론에서 이젠 3회 인하론까지 불을 붙이고 있는 보우먼 부의장이죠.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고 지금은 고용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고용 데이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10월에 지역은행 컨퍼런스를 주최한다라는 이야기도 별도로 내놨는데요. 대형은행에 의해서 함께 좀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던 지역은행의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 노동시장의 균형 속에 경제활동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포인트들이 고용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관세 영향은 일시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한때 조금 경계감을 반영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이 올해 3회 인하론에 불을 지핀 영향으로 이번 주에 어떤
의견들이 연준 내에서 크게 나오게 될지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CME 패드워치상으로 9월 25bp 인하 베팅은 88.9%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주호에서는 다만 연내 3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코멘트도 내놓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P 500은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6월 달에 한 주 동안 기록했던 주봉으로 따졌을 때 S&P 500 지수가 6월 한 셋째 주쯤에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에 또 한 번 비슷한 폭의 상승 흐름을 그렸던 S&P 500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은 연일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4월 이후로 그려주더니 이제는 사상 최고치 영역에 다시 접어든 모양새죠. 자,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100이 6월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애플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애플의 일별 종가와 200일 이평선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노란 색깔 선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검정색보다 노란색 칸이 아래쪽에 있는 걸로 봐서 200일 이평선을 뚫어낸 애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180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애플, 5월에서 7월 사이에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지난주 미국의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과 반도체 관세 면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단기 급등을 보여줬고요. 200일 이평선을 뚫어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감지해야 될까? 장기 추세의 상승 전환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그널일지 아니면 애플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과하게 유입됐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5년 만에 화려한 외출까지 짚어봤는데요. 월가에서는 과매수 종목과 그리고 과매도 종목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매수 종목으로는 애플의 벤더사죠. 코닝이 RSI 70을 넘어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5.5% 올랐는데요. 83의 RS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호실적을 내놓았던 팔란티어가 78, 아리스타 78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알파벳은 클래스 C주와 클래스 A주 모두 75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이 가운데에서도 한 주 동안의 상승폭이 10.6%로 나타나면서 RSI도 72로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다라는 평가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가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매도권 RSI 30 아래쪽에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과하게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지나치게 빠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질 텐데요.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이후에 RSI 29로 나타났고요. 한 주 동안 6% 넘게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일라일리 역시도 23의 RSI를 보여주면서 한 주 동안 크게 빠졌죠. 17.3%, 좀 과도한 낙폭이다라는 평가가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주가가 한 주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낙폭이 꽤나 컸는데요. RSI 30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은 5.4% 빠졌던 서비스 나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히트맵을 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23%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 챗 GPT-5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존에는 대학원생 수준의 챗 GPT였다면 이제는 포스트닥터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챗 GPT AI 서비스가 개시가 됐다라는 코멘트를 샘 알트먼이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가장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0.23% 강세로 반응했고요. 앞서서 좀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팔란티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2.6% 강세로 호실적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팔란티어고요. 지금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상승 흐름 자체를 막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폭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4.24% 강세였고요. 애플의 상승이 나스닥 100의 사상 최고치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애플이 이번 한 주 동안 추가 상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마존은 0.2% 하락했고요.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2.3% 강세였는데요. 이제 테슬라의 도조가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과 손을 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AI 칩의 약진을 이뤄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용 지출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FSD 관련해서도 주요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들려오고 있는 만큼 관련한 내용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1.07% 상승이었는데요. 이제 H20 칩의 수출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도 6%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한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간다라는 분위기를 반도체 섹터 내 종목들이 반증을 해줬습니다. 자, 반면에 이와 함께 좀 웃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IBM 3.15% 빠졌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AI 쪽에서 소외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시스코가 2.7% 올랐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깃들면서 주가가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 밖에도 구글 2.4% 오름세 나타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여전히 표정이 좋은 넷플릭스 2.65% 강세, 일라이릴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2.4% 추가 낙폭을 가져갔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강세 흐름이 띄었는데요. 금융주 강세의 원인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해서 IPO를 새롭게 추진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 살펴봤고요. 종목별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H20 라이선스 발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TSMC도 7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또 한 번의 매출 성장폭을 보여줬죠. TSMC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 소식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07%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엔비디아였고요. 주중 상승폭으로도 1.5%의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살펴봤고요.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앞서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타냈다라는 부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IPO를 추진하는 2개 종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인공이 페니메이 그리고 프레디맥입니다. 모기지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최대 3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이 IPO를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함께 대형 은행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IPO를 대형 은행들과 함께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웰스파고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1.63% 강세였고요. 주중 기준으로는 0.4%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웰스파고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GM입니다. 현대차와 차량 5종을 2030년까지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현대차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종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GM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1.1%의 주가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GM뿐만이 아니라 리튬 관련한 종목들도 중국에서의 물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오름폭을 함께 그려줬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TSMC입니다. TSMC 7월 매출이 YOY 기준으로 2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TSMC 그때 당시에도 7월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 매출은 25.8%, 1월에서 7월 누적 매출액도 37.6%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TSMC의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0.3%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죠. TSMC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자, 뉴몬트는 금괴 관세 부과 소식에 따라서 주가에 좀 등락이 컸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금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출발했던 뉴몬트였는데 점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한 이슈 진화에 나서면서 오히려 0.13%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뉴몬트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자, 이번에는 캐노피 그로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캐노피 그로스뿐만이 아니라 대마초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캐노피 그로스의 주가 살펴보시면 19.05%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대마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거래량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중 기준으로는 지난 금요일장의 상승폭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13.64% 강세 흐름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실적 발표 내놨죠. 매출이 3억 1천만 달러, YOY 기준으로 89%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진율도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템퍼스 AI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였는데요. 물론 워낙에 많은 연구 자금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0.22달러, 오히려 손실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체 사업이라던가 데이터 서비스 총 이익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템퍼스 AI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63% 주가 상승이었죠. 자, 템퍼스 AI뿐만이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현금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2년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관련 기업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내 뉴스케일 파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으니까요. 이 이슈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현금 소진 이슈와 수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는 긴밀하게 연관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플랫폼사 트와일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 내림세 나타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헤드라인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고 계신데요. 미국의 기술 우위와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중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허가 결정을 내놨는데요. 고성능 연산과 메모리 대역폭을 제한하면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좀 한계를 둔 H20 칩입니다. 중국 매출은 엔비디아 비중에서 13에서 2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H20 칩에 한해서 추산한 건 아닙니다만 엔비디아가 H20 수출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 쪽에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기술 유출 방지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기술 우위를 어떻게 좀 점하게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AI 칩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조치로 엔비디아의 수출길을 열어줬다라는 분석이고요. 시장 영향력은 중국의 독자 개발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이면서 화웨이가 또 12일 기준으로 AI 관련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의 뉴스가 엔비디아를 그리고 미국을 좀 긴장하게 하는 뉴스이기도 하죠. 지난 1월에 딥시크 충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화웨이가 12일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엔비디아의 수출길이 열림으로 해서 미국의 투트랙 전략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투트랙 전략의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 전략, 중국 시장의 추가 공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당연히 긍정적이겠고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빅테크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규제를 피해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조금 더 라인업 늘리겠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구상입니다. 블랙웰을 개조한 중국용 수출 칩을 따로 또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인가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주요 특징도 살펴보면서
오픈 AI의 챗 GPT-5 그리고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5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요. 슈퍼 인텔리전스를 구축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라는 평가가 도이체방크에서 나왔습니다. 고성능 칩의 수요 지속을 재확인했다라는 것도 이번 GPT-5의 주요한 의의이기도 할 텐데요. 대부분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호재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도조는 자체적인 슈퍼컴퓨터 도조팀을 해체를 하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외부 기술 의존도를 높인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에는 또 한 번 긍정적인 업사이드가 열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TSMC의 7월 매출도 역시 엔비디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죠. 강력한 AI 수요 반증했다라는 분석이고요. CEO 코멘트를 통해서도 역시 AI의 강력한 수요는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7월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가량으로 나타났고요. 7월 매출 호전이 선반영됐다, 과매수 상태다라는 지적 때문에 TSMC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낙폭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력한 AI 수요가 엔비디아의 업사이드를 추가적으로 열어줄 것이다 라는 분석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과도하게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S&P 500의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대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8% 조금 못 미치는 7.8%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PER 기준으로는 58배, 그러니까 매우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죠. 자, 과연 엔비디아가 이러한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실적 발표를 내놓아 줄 수 있을지 8월 23일에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시총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압도적인 시총 1위인데 그 아랫단의 종목들 9개 종목을 합쳐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 2천억 달러에 겨우 미친다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전통 반도체나 장비 쪽으로 좀 특화된 쪽으로 모습을 보여줬던 인텔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설계와 AI 가속기 쪽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그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업황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볼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100온스 금괴에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좀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금 가격을 살펴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추이인데요. 금요일 장에서의 시세가 상당히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위스산 금괴에 39%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주요한 골자였고요. 보통 금괴, 우리가 골드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금괴가 1kg을 기준으로 하는 100온스 기준의 금괴입니다. 이러한 금괴에 만약에 관세가 39%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스위스 쪽에서 들어오는 금괴의 경우에는 4,700달러를 터치해야만 손실 없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없이 금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 선물 사상 최고치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현 선물 프리미엄은 1온스당 100달러 넘는 선까지 치솟는 모습을 한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시아라던가 유럽 쪽에서 금괴를 선적하는 물량들이 대부분 중단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전 세계 금 거래량과 미국의 금 수입국 비중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 거래량은 아무래도 런던과 뉴욕 그리고 홍콩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도 스위스 대통령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관세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어떤 인물과도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부과됐던 관세 비율이 39%였죠. 금괴에 대한 관세 비율이 39%로 나타난 것은 스위스와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13%가량 스위스 쪽에서 금괴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스위스 39% 관세, 재생산 허브와 미국의 무역 비중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혼란이 비롯됐다라고 보여지고요. 1kg 금괴의 경우에도 세계 최대의 금 선물 시장인 뉴욕 코맥스에서 최다 거래 표준 규격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면서 직접 생산보다 수입량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불확실성이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금 선물의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런 부분은 모두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뉴몬트의 전반적인 이익 성장 비율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스당 총 유지 비용을 AISC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진율이 YOY 기준으로 120%나 늘어난 뉴몬트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의 1,727달러 선에 온스당 총 유지 비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 가격과 함께 뉴몬트의 주가는 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YTD 수익률 기준으로 뉴몬트의 주가는 85%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금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 체크해 보겠고요. 주요 일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일정은 화요일에 나오는 7월 CPI가 될 텐데요. 예상치는 YOY 기준으로 2.8% 상승 그리고 MOM 기준으로는 0.2% 상승 시장에서 전망치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오는데 소매 판매 관련한 지표를 집중하신다면 금요일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옵션 만기, 미국은 금요일에 옵션 만기 일정이 있는 만큼 변동성에도 함께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요.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이 과연 어떤 발언들 내놓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오클로 실적 나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오클로의 실적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클과 코어위브 같은 IPO 신성들의 실적도 화요일에 나오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